이제 빵이 밥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한테는 빵이 간식이다 보니까, 빵 맛있는데 그냥 그런 생각만 하다가, 이제 빵이 알겠어요. 밥이고 식량이라고 다시 이제 생각을 해보자. 막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 빵 덩어리가 있는데, 나중에는 빵 부스러기로 그게 이제 뭔가 회복이 되는 걸 보고서, 그 부스러기는 정말 사소한 거고, 먹다가 흘리는 그런 건데, 그걸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게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네요. 연하쌤, 아주 좋네요. 연하쌤은 그 총합의에 초점을 두서 이거는 등가적이다 하고, 지금 유리쌤은 그게 온 빵도 아니고, 오다 가다 흘리고, 뭐, 남긴 거에서 구원을 찾는다니까, 같은 장면인데, 그, 적극적으로, 요 좋네요. 요렇게. 요거를 이런 방식으로 가져가면 아주 좋겠고, 그럼 특히 간식일 경우에는 문제가 좀 달라진다. 이게 이제, 그러네요. 이게 케이크일 경우에 문제가 달라진다. 여기서는 주식으로 온다. 요런 거를 하면서, 여기 이제, 질문 예, 예. 아까 연하쌤도 얘기했는데 우리는 이제 배고픔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이런 인간들이 많이 생길 것 같거든요. 빵이 하기, 반 그러고 있죠. 그러고 있죠. 네. 있는데 아, 이게 제자리를 몰라서 이게 잘못된 거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네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환경에서는 또 그게 또 그런 자가 가치가 또 되는.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환경이 그러니까. 네네네. 그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음, 그러니까 이런 안데르센의 동화에 저 착이라는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그런 어떤 막 사물이 막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와는 다르게 막 뒤섞여 있는 그런,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그 안락의자에 누워 있는 가로등이라든지, 이 네네네네. 빵을 네네. 발에 붙이고 있는 이 소녀라든지,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예전의 가치관으로 나쁘다고 해야 되는 아, 건지 그런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예. 좋네요. 1번은 지금 오켄 쌤 말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요런 게 그냥 시대상황이다. 빵을 밟는 형국. 예를 들면은, 뭐 도처에 있죠. 빵을 준 그러니까 의붓 엄마나 다름없잖아요. 이 인과한테는.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모욕일 수도 있고. 실제로 빵을 버리고 뭐 그런 일 많지 않습니까? 다 먹지 않았는데도 그대로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그 음식들.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옷 사고 이 바빠가지고 이제 저도 그렇죠. 뭐 이게 아무리 제가 좋아서 하는 거고 뭐 얼굴 예뻐서 하는 건 아니지만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고 좋으니까 밥은 그냥 시켜 먹어. 뭐 쓰레기 버려. 이런 거. 이렇게 이제 유비가 될 때에 그러면 이 빵을 밟은 소녀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럼 요 분석이 있고 암데른센에 따르면 그러면 안 된다고 하니까 왜 안 되냐면 안데르센에게 그러면 이게 좋네요. 왜 안 되느냐에 그럼 다시 빵을 밟은 소녀로 가자요. 빵을 밟은 소녀에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핵심 사건은 너는 굶게 된다죠. 굶게 된다. 몸이 굳게 된다. 그거를 해석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오켄 쌤이 주신 그 질문 있잖아요. 답을 안데르센의 방식으로 한다면 그거는 지옥에서 기둥으로 굳어가면서 극도로 이제 고통받는 거죠. 이게 어 그 이 안돼 이게 이거 참 좋더라고요. 654쪽 같은 경우에 이제 점점 몸이 굳는다. 그럼 이거를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뭘 버리고 나 이쁜 거, 나 좋은 거, 내 욕망과 성취에 고도 집중되어 있으면 빵인지 떡인지 그러니까 빵을 나무 판대기로 보고 결국은 내 필요에 따라서 절대 그럴 수 없는 거를 딱 이렇게 막 밟고 딛고 막 이용하고 그렇게 되면 몸이 굳는다. 그런 거는 안데르센 따르면
지옥에서의 삶이다. 지옥에서 살면 왜 안 되냐면 지옥은 뭐 어떻기 때문에 선생님 어떤 생각이 더? 630, 634, 654, 654에 밑에서 두 번째 그 중간에 보면 그녀의 옷은 진흙으로 덮여 진흙을 둘러싸고 머리카락 사이로 뱀이 꿈틀리고 목까지 옷주름 사이에 두꺼비들이 뭐 개처럼 짖고 흉측하고 근데 자기는 스스로 난 예쁠 거야. 그런데 배고픔이다라고 하면서 발밑에 빵이 있는데도 허리를 굽혀 잡을 수가 없었다. 등도 팔도 다리도 뻣뻣해서 돌로 만든 석상 같다. 움직일 수 있는 건 눈뿐이고 눈을 사방으로 돌려 자기 안쪽을 들여다봐도 이것도 되게 그 문장이 잘 되게 확 들어오던데 바깥으로 돌리는 그 눈이 마침내 안으로 돌아오면 끔찍한 모습들이다. 팔이 뭐 얼굴 기어 다니고 날개가 찢어서 날지도 못하고 지독한 고통? 근데 어쨌든 배고픈 것보다는 나은데 몸 안의 내장들이 서로를 먹어치워서 이런 게 되게 어, 놀라운 비유 몸 안의 내장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서로를 먹어치워서 뱃속에 아무것도 없다. 계속 뭐 어떤 눈물도 한다. 이렇게 하네요. 그러니까 그 그러면 안 돼. 밟을 것 중에 빵까지 들어오는 건 절대 안 돼. 그러면 너는 네 몸 안에서 끔찍한 고통, 이런 현대적인 것을 더 어떻게? 안 되는 게 많네요. 그럼 수정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렇게 먹지 않는 게 다른 타자를 들이지 않는 의미로 쓰였다면 네. 요즘은 너무 많이 먹는데 자기 좋아하는 것만 먹으니까. 네, 그런 것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다른 거죠. 자기 좋아하는 거 먹는 게 인거가 한 거고. 그러니까 자기 좋아하는 것만 드리고, 좋아하는 옷,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거. 그 엄마. 그 유모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아들 챙겼다는 그런 방식인 거를 관계적으로 보면은 이건 완전 대립되는 건데 안데르센은 근본적으로 뭐가 너를 먹이는지를 잘 생각해라. 이 간시간이다. 이렇게 가고 655쪽에 이제 제가 본 거는 이 상태에 대해서 교만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막 버리고 이거는 교만한 상태다. 거기에 대해서 안데르센은 이게 그 기독교 7거지약 중에 하나, 기독교도 7거지약 있지 않나요? 세븐, 뭐 영화도 옛날에 있고 기독교 7거지약 그 하나가 오만 이런 게 있고 오만은 계속해서 이제 안데르센이 안 돼 이렇게 말했던 덕이니까 그러면 그 먹거리를 함부로 버린다거나 빵인 걸 밟는다거나 이런 부분은 오만하기 때문에 안 된다. 뭐 이런 해석도 할 수 있고 그 부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런 거를 착종된 아, 이런 단어를 써도 안 되나요? 됩니다. 안 됩니까? 네. 착종은 그러니까 음, 옥현쌤 착종은 뭔가가 좀 마구잡이로 뒤섞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핵심은 어 착종은 안락의자의 누군 다루든 착종인가? 아, 갑자기 그 얘기가 그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음, 글을 쓸 텐데 착종이라는 단어가 안데르센한테 없다면 그거는 옥현쌤의 단어죠. 그죠? 근데 그 단어는 이제 해석의 용어잖아요. 동화의 언어가 아니고 그 단어가 어떤 옥현쌤 개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용법이 있죠. 그 용법은 저의 느낌은 어떤 거냐면은 그 모순된 게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이념적인 게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사이즈가 이데올로기적인 게 같이 있다거나 전통과 근대가 착종되어 있어. 이런 수준에서 오는 단어라는 느낌이 들고 만약에 옥 선생님이 글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글쓰기에 뭐 이런 저의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되게 그 기본적인 문장 단위에서 이 글 단위에서 말씀드리지만 본격적으로 쓰면은 그 단어가 여기 어색해요라는 느낌이 오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안락 의자에 가로등에 앉아 있는 거는 전통과 근대가 작동 요런 수준보다는 되게 작기 때문에 바로는 쓰기가 좀 어렵다. 근데 지금 어떤 문제를 보고 계신지는 제가 느낌이 봤는데 안데르센이 어쨌든 자기만 보는 이런 건 교만해서 동화 안에서 벌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데르센이 안 좋다고 보는 일이죠. 이게 제가 그 안데르센의 동화에 보면은 안데르센의 동화에 보면은 오만한 애들을 이렇게 막 풍겨 이런 장면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만하면 안 돼. 자기를 이쁜 사람으로 계속 가져가면 안 돼라고 생각한 것 같아. 근데 동화 전체로 보면은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썼어. 그러면 한 작품에서는 자기 집중은 안 된대. 동화 전체로 보면은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잖아요, 지금. 요런 게 느껴져가지고, 이거를 남현아 선생님이 왔다 갔다 한다. 혹은 뭐 애매하다. 오락가락한다. 요런 식으로 보신 적이 있고, 착종됐다는 그 단어를 지금 제가 들으면, 이제 뭐 안델슨 왔다 갔다 한다, 지금. 자기가 이런 느낌이 들죠. 이거는 그게 되게 이런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내 글을 쓸 때는 요 수준과 요 수준을 다르게 설명을 해내야 되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나는 이런 것 같다라고 이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벨이 동화 작품 하나, 안데르센 세계 전체, 그걸 보는 나, 이렇게. 그러니까 글을 쓰는 게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분석하는 글일 경우에 기행문 쓰잖아요. 기행문. 기행문이나 이렇게 어떤 문제를 내가 직접적으로 개입해 들어가는 에세이를 쓸 때는 이런 방식이 아닌데 완성된 텍스트를 가지고 글을 쓰면은 그 레벨이 이렇게 그 수준이 이렇게 좀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서 거기서 문장을 만드는 게 저는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거를 훈련을 많이 해가지고 거기 시간을 되게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어려운 일이어서. 자, 그러면 오케이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음, 그러니까 안데르센 동화를 읽을 때 이 부분이 되게 어려운 것 왔다 같아요. 갔다? 네. 이거 어떻게 이 동화를 아, 이거 어떤 그러니까 감정이 오만한 들어요? 자아는 안 되고 착한 자아는 된다는 얘기죠. 그럼 또 별로 얘기가 대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 대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그 연금술사 있잖아요. 연금술사가 나오는 그 뭡니까? 현재도 이번 주에 읽은 아, 연금술사가 하나 나와요. 이거 어디 나와요? 세계에서 비밀 여자요. 어디 나오더라? 바람의 이야기. 아, 바람, 또 이게 바람은 중요하죠. 치민골드도 중요하고, 미야자키 하야오도 중요해가지고, 어, 봤습니다. 바람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지금, 오케이쌤이 일단, 뭔가 이렇게 섞여 있다. 요런데, 그 섞여 있다는 느낌을 오케이쌤이 서 있는 애가 앉을 수 없지. 요런 것보다는 더 크게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 그 다음에 이 바람의 이야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641쪽에 왕족 출신의 발데마르 다해가 거만했다. 뭐 이 나오면 그냥 얘는 또 나 있구나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거만한 애들은 뭘 어떻게 하냐 보면은 자기가 금을 원하니까 수입했잖아요. 근데 이 거만한 거는 금금금 하다 보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덕분에 다 굶어 죽게 생겼어. 금금금금금금 해가지고. 근데 요 테마만 딱 떼보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뭐 빵 밟은 애랑 뭐 이렇게 이제
굳이 말하자면 계열화시키면 인거랑 똑같네까지 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연금술이잖아요. 그럼 그거는 연금술 자체는 되게 지금 이게 현대과학의 시대잖아요. 아, 그럼 과거도 별로 안 좋다는 거야? 그럼 현대도 당연히 안 좋겠죠. 왜냐면은 군대가 나오잖아요. 되게 역사적으로 암데르센이 중세스러운 연금술 이런 것도 별로 나쁘다 그러고 군대는 군대대로 또 별로 중요하게 해서 안 보고 특히 기차 있었으니까 기차를 다루는 거 보면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뭐 거의 나쁘다 쪽인 것 같으세요. 근데 그것도 나쁜데 여행을 또 기차는 타야 할 만한 여행을 지금 쓰시거든요. 그럼 이제 아까 나쁜데 많이 썼어. 그 다음에 형식은 기차가 없으면 그 정도로 못 움직여 이러잖아요, 주인공이. 옛날 같은 꿈도 못, 여행이 이게 되게 중요한데, 안데르센의 기법으로. 그럼 기차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좋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전통과 근대에 대한 입장이 불명확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오케이, 선생님, 착종돼 있다라는 단어를 쓰려면 이건 정말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케이, 선생님, 글을 쓰실 때 그냥 말을 내가 쓰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거는 우리가 쓰는 거는 인문학적 맥락에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이제 저의 편견이 여기 또 있고 그래서 쓸 때 좀 튈 수가 있어요. 요거를 옥현 선생님이 지금 어떤 생각이? 네, 알겠습니다. 이거 되게 주의해야 되는데 어 그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그런 게 많이 있나 봐요. 어 후기 올라온 것 중에 지금 화요일 인류학을 한 후기로 이기현 선생님이 올리신 게 있어요. 토테미즘에 대한 정의. 그걸 딱 보면은 어떤 거는 그 부적합하게 쓰인 설명의 용어가 있어요. 그게 응고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그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게 동아 인류학이잖아요. 우리가 쓰는 설명의 언어가 철학적인 언어도 아니고 문학 분석하는 언어도 아니기 때문에 이 인류학적 언어로 지금 분석을 하다 보니까 약간 튀기도 하고 맥락이 안 맞기도 해서 글을 쓸 때 되게 논증을 잘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착종이라는 단어에 이제 힘을 많이 들여보고 그 바람 이야기 온 김에 보면은 선생님들 요게 어 뭐 어쨌든 뭐 두려움이 없었다 이러잖아요. 641쪽에 이 사람이 그 다음에 643쪽에 막 숲을 베요. 그러면 이게 뽕 밟은 거랑 뭐 같달까 할 수 있고 그런데 막내딸은 마음이 나무가 베어지는 게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이제 뭐 다 안 됐어요. 군대는 이게 그 군대가 나오지 않습니까? 군대. 그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군대는 그걸 원하지 못해서 안 됐는데 이 이야기도 끝에 가면은 그 650쪽에 집이 다 망해가지고 망하죠. 다 비참해졌다. 생활이 나아지지가 않는다. 그리고 651쪽에 철도가 놓여서 이런 것도 잊힐 것이다. 이런 게 착정은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보면은 동화적 세계관을 자본주의적 세계관이랑 대립시켜가지고 철도의 세계 같은 건 틀렸고, 그거는 어떤 문제가 있고, 사람을 짓밟고, 여기 토끼와 거북이 그 얘기 여기 나오죠. 이번 주에 읽은 거죠. 그것도 그 기차에 맞아가지고 애가 다치는 얘기 장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기차는 되게 삶을 파괴하고 그러니까 나쁜 것이니까 동화적 세계를 훨씬 더 중요하게 보자. 가치 평가하자. 이렇게 되지 않고 결국은 철도가 승리할 거 이렇게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입장이 이제 저의 말씀은 재밌다 이런 건데요. 헷갈리고 재밌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왔다 갔다 한다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네. 연하 쌤은 어떠세요? 네.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아까 말씀 네. 재밌는데? 이제 글을 쓸 때는 이제 재밌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예, 예, 예. 이거에 대한 입장? 해석?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도 이제 쓸 때 이제 선생님 계속 이제 자기중심적인 캐릭터로 계속 봤으니까 이제 제가 그 전에 같았으면은 막 그 할머니 막 타자를 위해서 우는 할머니를 보면서 아 저렇게 타자를 위해 우는 마음이 아, 필요하구나라고 그냥 끊겼을 텐데 이제 그냥 얘도 자기가 그냥 두려워서 운 거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나아가는 게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약간 이게 멈춰지긴 하더라고. 물론 뭐 거기까지 안 나가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번 주 글은 너무 잘 쓰신 거예요. 저는 어떤 글을 잘 썼다라고 하냐면 안 써본 글을 쓸 때, 내가 어디서 걸려 넘어지고 있을 때, 그 글이 좋은 글입니다. 그 사람만이 다음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안다고 하는 글을 저는 좋다고 생각, 나도 안다고 그 정도는. 그런데 이제 아주 좋은 글인데, 그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주 놀라운 거죠. 저도 연하 쌤 글을 읽기 전에는 그 할머니 좋은 할머니인 줄 알았어요. 되게 꼼꼼하게 보시는 그건 연하쌤의 되게 그 집중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은 연하쌤의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작품에서 이제 그 이론을 계속 검증해 보면 1번 안데르센은 이렇게 생각한 것 같다. 정리가 되고 2번 그것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가 그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남은 건 연하쌤 작업적으로 안데르센의 다른 동화를 보면서 타자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있는가. 먹는 장면을 보면 이런 것 같다. 결혼하는 장면을 보면 이런 것 같다. 근데 난 먹는 거 가지고 쓸 거다. 그러니까 타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런 거 여기를 이제 논증을 예를 이렇게 줄거리를 요약하면서 쓰시면 됩니다. 그럼 그걸 자 이게 분석이에요. 동화 인류학의 분석인데 A 레벨에서 안데르센은 타자에 대한 관심이 없다. 없다. 왜 그럴까를 갑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그냥 아, 나 그럼 안 되지 않아 이러면 안 되고 안 되고 본격적으로 연구를 해야 돼요. 연구를 해야 되는데 안데르센은 타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이러면 연구 방법은 연구 방법은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정기적 방법이네요. 자서전을 봤더니 이제 기본적으로 남 얘기를 거의 안 했네. 관심이 없네. 이 사람에게 중요한 타자는 선생님이거나 신부님이거나 아니면 뭐 어떤 스폰서이거나 뭐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주 좋은 거예요. 진짜로 이거를 해보면은 자서전 읽을 때 뭐랄까 이게 이제 진짜로 실화니까요. 우리가 진짜로 야, 뭐 이런 얘기 할 수가 있습니다. 수정쌤 왜 남한테 관심, 그 얘입니다, 얘. 관심이 없으세요. 그러면 수정쌤이 뭔 말이야, 나는 관심 있어. 이러면 대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서로 지금 딴 말하는데 계속 관심 있다니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선민쌤은 다른 쌤에 관심이 없어. 이제 예를 설명해 줘. 그 예가 다른 거죠. 얘가 관심 있다 말은 하는데 숙제를 제때 낸 사람하고만 얘기를 한다든가 결국은 자기 원칙에 맞는 사람하고 놀잖아요. 그러면 남이랑 노는 게 아니라 자기 원칙이랑 노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선민쌤은 타자에게 관심이 없다고 나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선민쌤은 아니야 나는 숙제를 한 경우에를 타자라고 해. 이거 말도 안 되는. 근데 요는 뭐냐면은 전기를 읽을 때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남이라고 하는, 타자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이거는 완전히 철학적 개념을 생각하는 거고, 이런 거를 잘 보려고 들레즈를 보니 이러면 안 돼, 이게. 그럼 여기 이제 발을 묶여가지고 이게 못 돌아와요. 그냥 안데르센이 생각하기에 나 아닌 것은 뭘까 도대체? 이러면 바로 됩니다. 자, 그런데, 근데 전기니까 또 별로 없겠죠. 요거 두 번째 포인트는.
자기 얘기하기를 쓴 장르가 자기 얘기 장르잖아요. 당연히 또 없겠지. 뭐 이런 그가 이게 조금 고려를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시선이 그런 것 같다가 됩니다. 그럼 이제 1번 연하쌤 이제 그 두 번째 나갈 수 있죠. 요거를 연구를 요까지는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그냥 덴마크나 뭐 그러니까 북유럽 문학사를 보는 거예요. 그때 안데르스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제 시대죠, 시대. 다른 사람들도 그랬고 혹은 안데르센이 주로 참고하거나 함께 논 사람들이 뭐 이렇다 말하거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게 이제 독자인 나죠. 연하쌤이 여기 있겠네요. 근데 나는 왜 안데르센이 타자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걸까? 이러면 남연아라는 이 작가는 타자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게 돌아가는 거예요. 분석에서. 그래서 순서는 이 하나의 분석이 내용적으로 딱 확보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이제 진위, 경로, 경위를 이렇게 따질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요거로도 글이 한 덩어리, 그 다음 한 덩어리.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연하쌤 쓰셔야 될 거는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또 해본다죠. 글을 쓰는 것 자체로 훈련의 프로세스는 이게 이거 있지 않습니까? 텍스트를 분석해. 이 분석의 근거를 작가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나 자신을 정신 분석하면서 찾아내. 그런데 도달해야 될 때는 이런 작업을 했는데 내가 어떤 생각이 든다. 요거. 여기는 이까지 가봐야 문장을 조금 얻는 거고 작품 분석을 쓰여진 문학 텍스트, 쓰여진 예술 텍스트를 작업을 할 때는 여기까지 가고, 그러면 연하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동아인력 하잖아요. 동아인력을 하는 거는 1번, 2번, 3번에 이제 이거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고 바로 그 나 말고 우리 아까 그 옥현 쌤하고 우리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인류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본다거든요. 그럼 뭐냐면 요즘은 너무 빵을 밟고 있는데 이를 바로 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약간 우리 시대를 본달까요? 요런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재밌게 잘 하려면은, 특별하기보다 연하쌤이 지금, 아이와 함께, 아이들과 함께, 이런 내 생활에서 생각할 거리를 충분히 이렇게 뽑아내시면 바로바로 이렇게 가고, 그러네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 그 연금술 그래서 왔다 갔다 이 연금술하고 기차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그러면 안데르센 동화의 죽음 부분에서 옥현 선생님께서 어 예, 다 말고 옥현 선생님이 핵심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싶으신 부분을 말씀해 주실까요? 위에 두 부분은 꼭 읽고요. 네. 저승과 이승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그 동화가 이게 출발인을 아름다워. 이번 주 읽은 거에서 지난주는 벌써 잊은 지 오래예요. 그래서 아름답고 훌륭하고 그 다음에 부자고 그 다음에 건강해. 이게 제가 옥현 선생님 주신 거 가지고 마지막 거를 이제 더 많이 분석을 한 건데 모래 언덕을 가지고 하면서 제가 옥현 선생님 과제에 대해서 제 식으로 답을 하면은 출발이 먼저나요? 완전해. 완전한데 이승은 어떠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가난, 그다음에 오해, 그다음에 뭐 음모, 그다음에 난데없는 죽음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난데없는 그러니까 이게 죽는 건 저쪽이니까 보통 그래서
지금 이게 커튼으로 분리되어 있다. 이 커튼은 선생님 비유죠? 실제로 커튼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아, 여기 아, 나왔어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네네네. 그럼 제가 놓쳤네요. 이걸 그 일반론으로 만들려면은 커튼으로 분리되어 있다, 이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개념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더 이걸 일반화시키시면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데, 이 동화를 읽지 않은 사람하고도 커튼으로 분리됐다면은 뭐 걷으면 되는 거야? 커튼은 이렇게 헤비한 물질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무거운 물질이 아니라 돌을 들어라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쉽게 여닫을 수 있다 이런 비유가 있을 수가 상식에서는 거기가 철문으로 돼 있다 이런 거랑 다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나무 간으로 덮여 있다 이러면 그 뜯어야 되고 이런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어떤 거를 분리되어 있다라는 거를 옥현쌤의 언어로 이렇게 더 정확히 설명의 언어를 이렇게 그 찾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이게 옥현쌤 주장의 핵심은 이걸 그냥 계속 분리해 놓는다죠, 선생님. 이거를 넘나들려면 회심하고 깨닫고 뭐 마지막에 이제 조금 필요한데 그때 그는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모래 요 언덕은 뭐냐면은 여기가 부모고 여기가 아들인데 이 아들이 부모에 대해서 끝내 몰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현실하고 이제 이상 자기의 지금과 자기의 그 뭐 돌아갈 때이기도 하고 출발한 데이기도 하고 이거가 완전히 진짜로 분리돼 있죠. 뭐 완전 모르잖아요. 그리고 스페인에 한번 가보기는 하는데 부모의 땅인 줄 끝내 뭐 모른다든지 요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의미 부여를 할 거냐가 이제 옥현쌤의 과제네요. 이런 생각이라는 게 어떤 건가 하고 하면은 인력적으로 요거는 많이 떠오르시죠? 죽음은 몰라도 돼, 없어도 돼. 지금 그 영생의 미모지상주의가 막 이렇게 견고한 시대잖아요. 예뻐야 돼, 아름다워야 돼, 이런 방식으로. 난 안 죽을 거야, 이런다든지. 맞나요? 우리 선생님들은 난 죽을 거야. 난 눕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이 이분법 아주 견고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둥이도 서로를 몰라보는다. 주둥이가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너무, 이 어떤 아주 이분법이 철저해요. 그러니까 이상이랑 현실의 거리를 되게 많이 강조한다, 안데르센이. 이게 시대적으로 뭐 이렇게 시골에 살다가 도시로 가서 그런 어떤 안데르센이. 소외감, 시대적인 그런 소외감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그런 건가요? 이렇게 죽음을 이상화하고 이런 게? 그게 이제 그 안데르센의 시대가 낭만주의 시대고, 요게 그 근대는 이현숙 선생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냥 견고한 이분법, 흑과백, 뭐 남자와 여자. 근데 이분법이 두 항을 존립시키는 건 아니에요. 견고한 이분법이라고 할 때. 둘 중에 하나는 부정항으로 와요. 이런 이분법이 근대적 이분법입니다. 느낌이 오시죠? 현재는 안 좋잖아요. 이게 하나도 긍정되어 있지가 않잖아요. 미야자키 하야오는 이런 거를 그 굳이 말하자면은 이럴 수 있고 여기도 뭐가 있고 이렇게 되죠. 미야자와 겐지도 마찬가지로 가난하고 따돌림 받고 그 화산탄 이야기 나시지 않습니까? 애들이 우리 동네에 있는 모든 애들이 나를 따돌려도 내가 바람이 불고 나의 햇볕이 좀 쬐고 머리에 이끼가 있고 이런 이게 근데 지금 안데르센은 이 전체가 힘들고 그다음에 그 모래 언덕의 주인공은 자기가 왜 여기에 처하는지 자기가 잘 몰라요.
자기 그냥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살인 누명을 뒤집어 쓰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했던 여자는 전혀 다른 자기 돈 보고 자기를 좋아했던 거였고, 자기는 이게 뭐가 이제 안 맞고 모르고 이렇게 이제 가죠. 여기가 무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뭐냐면은 근대는 이분법의 시대라고들 합니다. 이분법에 두 중에 하나는 부정돼야 되는 항으로 오기 때문에 남녀, 그러면 여자가 이렇게 이제 열등하고 제국과 식민지가 열등하고 문명과 자연이 문명을 뭐 수단이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신고 그래서 레비스트루스가 말하는 야생의 사고는 늘 이분화시킵니다. 그런데 이분법을 쓴다는 거는 다르다라는 거를 포착하기 위해서 다르니까 관계라는 걸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비스트루스는 인류가 쓰는 사고는 기본적으로 이분법이다. 나 아닌 거. 근데 이렇게 해야 아니니까 뭘 하지. 그런데 근대가 되면은 나 아닌 거 아니니까 틀려.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근대적 사고의 이분법은 길들여진 사고다. 나라고 하는 중심에 야생의 사고는 나라고 하는 중심에 결코 길들여지지 않는 관계적 사고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 거고 이기원 선생님의 짧은 후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 안데르센은 이런 시대의 어떤 분위기, 근데 그 시대에 뭐가 있었냐 이걸 하나하나 제고하기는 어려운데 일반적으로 뭐 교과서 같은 걸 보면 이렇다더라까지만 와도 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해서 되게 소외.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이거를 자 확대해 보면 이런 거를 낙관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낙관적이라고 합니다. 낙관주의. 낙관주의는 일반적 용법이 어떤 거냐면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거야. 그게 낙관주의죠. 근데 낙관주의는 비관주의예요. 오늘을 내일의 기준에서 계속 보잖아요. 그럼 오늘은 늘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고 뭐 어디 좀 고쳐야 되고 이런 걸. 이런 게 자, 이승은 힘들었는데 죽으면 해결돼. 이승에서 내가 정말 못되고 나쁘고 불편하게 살았는데 이제 끝에 가서 깨달아서 이제 넘어가. 이 낙관주의가 안데르센에게 있죠. 근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있는 이 자리가 가난과 결핍에 허덕이고 있잖아요. 이런 낙관주의적 태도는 우리 시대에 되게 많이 있는 태도죠. 그 대학에 가면 마음대로 해라. 취직을 하면 뭐 여행을 가자. 결혼을 하면 뭘 해라. 이렇게 된 어떤 뭐 낙관주의가 지금은 또 요새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취직을 또 많이 안 하는 청년들이 있다고 뉴스를 틀면 많이 나오기도 하고 이게 갈 때까지 가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내일은 글을 더 잘 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 낙관주의는 그러니까 오늘 잘 썼다니까요. 이 문장 훌륭하고 이거는 되게 내가 잘 썼고 그렇게 보는 태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게 이제 비관적이죠. 이게 계속 부정항으로 온다. 자, 그러면 다시 옥현쌤으로 글로 돌아가면은, 옥현쌤께서 탐구하셔야 될 주제는 안데르센의 죽음감입니다. 그죠? 그러면 죽음감을 조사를 하려면은, 아까 식탁 장면처럼 죽는 걸 이렇게 표현한다. 또 혹은 저렇게도 표현한다. 이제 몇 개 계열을 만들어 보면, 아, 지금 현실과의 관계에서 이렇다는 거를 알겠다. 그러면 우리 일상에도 찾을 수 있는 태도다. 혹은 옥현 선생님께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옥현 선생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봐보겠습니다. 너무 즐겁죠? 여기서 은하철도 999로 갑니다. 왜 제가 이 미야자와 겐지의 은하철도의 밤을 어제 못 보셨더라도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다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오켄생 과제를 읽을 때, 어, 이렇게 생각을, 저 편을, 죽음이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안데르센한테 죽는다는 건 나쁜 일이 아니죠. 그거 재밌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죽는 일이 나쁜 일인데, 안데르센 죽는 일이 나쁘지 않다니까 그것도 생각거리인데, 나쁘지 않다는 게 뭐냐고 좀 더 들어가 보면은, 이런 상태여야 안 나쁜 거예요. 사랑이 보존되고, 추억이 그대로 있고, 성녀가 걸어다니고, 그래야, 어, 죽음의 참 의미는 아름답고 이성화되어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 있다가 이게 우리가 이제 바로 전 학기에 읽었던 미야자와 겐지랑 다른데요. 미야자와 겐지는 죽음에 대해서 많은 부분 쓰고 있죠. 이제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게 은하철도 999인데 이게 은하철도의 밤. 은하철도의 밤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여기까지 이제 안데르센의 틀인데 이제 미야자와 겐지로 갑니다. 미야자와 겐지는 이 은하철도의 밤이라는 작품은 이 사이에서 쓰여집니다. 어쩌냐면은 아직 살아있는 애와 지금 막 죽은 애가 같은 열차를 타고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미야자와 겐지에게는 형식적으로는 이분법, 그 다음에 강한 어떤 부정의 이분법이 없다라고 제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벌어지는데 이제 미야자와 겐지 여기서 벌어져서 둘이 기차 여행을 합니다. 제가 이 모래언덕 이야기와 은하철도의 밤 이 두 작품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재밌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하나는 기차 여행이고 하나는 배 여행이지 않습니까, 주로? 그런 것도 이제 다 재밌는데 어떤 지점을 이동하고 있잖아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여자와 겐지한테는 기차, 그 다음에 과학, 문명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보면은 이 두 개를 함께 만나게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산자와 죽은 자가 함께 그러면서도 위험한 이런 게 미야자와 겐지는 계속 이제 보고 간다. 이런 생각을 하면 이분법적으로 이거를 가져가지 않는다. 지금 안데르센은 기차는 나빠 이렇게 말하고 있고 미야자와 겐지는 기차는 안 나빠. 왜냐면 그게 모티프로 우리를 여행시켜줘. 어떤 여행까지 하냐면 별나라 여행도 해. 그 다음에 어딥니까? 죽은 자들의 세계도 갈 수 있어. 이렇게 되죠. 그래서 기차의 문명의 어떠한 매개 역할, 관계의 도구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도 미야자와 겐지는 이 은하철도의 밤에 죽은 아이 이름이 캄파넬라죠. 캄파넬라. 캄파넬라랑 주인공 이름은 뭡니까? 조반 조반니. 그렇죠. 자네리가 그 나쁜 애고. 그래서 조반니와 캄파넬라인데 캄파넬라 아버지가 그 집에 장난감 철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장난감 철도가 있는 집에 아이가 누군가를 구하려다가 되게 빨리 죽잖아요. 그게 되게 지금, 그러니까 오켄쌤 이런 걸 두고 착종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상태를 양가적이다 이럴 수도 있고 앞뒤를 다 본다 이럴 수도 있고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차를 타고 있으면 빨리 죽고 현실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게 되고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에 이런 것도 들어가 있으면서 기차와 함께 삶과 죽음을 본다. 그리고 기차에 있어서 미야자와 겐지의 기차 여행법과 안데르센의 기차 여행법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야자와 겐지의 기차 여행이 예를 들면 별 A, 별 B 이렇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안데르센도 여행에서 도시 1, 도시 2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런 구성은 생테치베리의 어린 왕자도 있지 않습니까?
불량자도 정신을 딱 다운별에 가 있고 이게 기차 여행이라고 하는 철도 여행의 시대가 되면서 공간과 공간을 점프한다라는 이런 이제 모티프가 들어오죠. 들어오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더 세부 분석을 할 수 있겠네요. 미야자와 겐지가 여행을 했던 그 은하철도의 밤에서 소년과 소녀는 이제 요 구간 여기서 물에 빠진 그 가정교사와 아이 이런 것도 있고 새를 잡는 사람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 뭐 요런 것도 있고 이 안데르센의 경우에는 요 도시 일에 주로 뭐 예술가의 마을 그 기억나십니까? 진주 목걸이 파리 이런 것만 진주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철도 여행의 역사인데 지선의 역 같은 것도 진주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선의 역이 되게 예술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오네요. 그래서 굳이 정리를 하자면 암데르센의 기차 여행은 도시 중심, 마을 중심이라든지 아니면 뭐 예술성 이런 거를 이렇게 이제 좀 추상적인 단위에서 모든 동네가 오는데 그 우리가 읽었던 제목이 진주 목걸이일까요? 진주 목걸이. 진주 목걸이라는 작품에 예를 들면 도시 1, 도시 2는 성격이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미야자와 겐지의 주인공이 그 은하철도를 타면서 여행하는 요 여행 지점 있잖아요. 정류장 이런 거는 그냥 한 인간이 이렇게 살고 한 인간이 저렇게 산. 이거는 되게 단위가 도시. 이거는 한 인간, 그 인간 이런 식으로 차등화된 여행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훨씬 더 별을 몇 군데 갔든지 도시를 몇 군데 갔든지 이쪽이 훨씬 더 버라이어티가 화려하고 다채롭고 이쪽은 좀 단조로운 그 진주 목걸이인데 기차 여행을 이것도 되게 재밌죠. 기차 여행을 진주 목걸이에 비유했지 않습니까? 또 기차를 특히 나고사고 보기가 어렵죠. 목걸이니까 아름답고 그런데 목걸이를 꿰어지는 구슬의 가치가 예술적이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평가되어 있고 아니면 그 미야자와 겐지는 각자 삶 굳이 말하자면 우리가 살아간 삶 하나하나가 다 빛난다. 둘 다 빛나는 역을 통과하는 거죠. 별로 빛나냐, 진주로 빛나냐. 이런 차이에서 봤을 때, 이분법이 미야자와 겐지의 죽음과는 죽음이라고 하는 거에 저편으로 넘어간다 보다 약간 인사체험 같은데요. 중간 단계에서 우리가, 함께 있기도 해. 이런 게 강조되어 있어서 이분법이 없진 않지만 이렇게 선명하게 늘 그어진다고 보기보다는 그 전 단계 뭐 이런 식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한 죽음관도 생각해 봤는데요. 옥현쌤 어떠십니까? 죽음관이랄까요? 너무 재밌네요. 그 주변 너무 재밌죠? 네. 해숙쌤하고 유리쌤은 어떠십니까? 죽음 얘기도 해봤는데 해숙쌤 어떠세요? 네, 잘 듣고 있습니다. 제가, 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좀 더, 예, 열심히 봐야겠다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런데 네네, 수영쌤. 진주를 안데르센은 자꾸 눈물과 연관을 시키잖아요. 네네네. 네, 슬픔, 눈물하고 연관시키는데 이 역을 진주알이라고 할 때 네. 그게 저는 좀 끝까지. 헷갈렸습니다. 뭐가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역을 아, 진주로 좋은 질문. 안데르센한테는 그 감정을 포착해야 된다는 욕구도 되게 크죠. 질투도 있고, 뭐, 사랑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게 슬프다. 근데, 그러니까 되게 슬프다. 음, 자, 그리고 단어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거는 참 어렵죠. 말이 슬픈 거지, 사람마다 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 다른 건데요. 근데 이 슬픔이 누구의 슬픔이냐, 어떤 때의 슬픔이냐 보면 뭐 좀 잘 안 됐다. 뭐 요런 수준일까요? 근데 그래서 이 그 진주가
왜 진주라고 했냐면 또 너무로 닮았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울고 슬프고 뭐 잘 안 된 얘기를 하고 있는 역들이네요. 그런 방식으로 이 목걸이는 개인이 느낀 정서를 중심으로 깨어지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수영쌤 주신 질문에 만 가지 답이 다 가능하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거냐? 근데 미야자와 겐지의 역들은 그게 그 동화가 슬퍼 이렇게 오지 않고 친구가 죽은 그 날에도 이 소년이 어떤 받아들인다 할까? 너무 안 좋은 일이야. 이렇게 보다는 뭔가 이렇게 좀 품고 간다. 진주의 비유가 다른 방식으로 오네요. 좀 품고 간다 이럴 수도 있고 죽음이 나쁜 일이 아니고 일차적으로 소년에게나 그 죽은 캄파넬라에게도 나쁜 일이 아니고 엄마한테 좀 미안해. 요 정도죠. 그러니까 어, 뭐 마땅한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는 많은 일 중에 하나로 온다는 점에서 정서가 없는 것도 일반적인데 슬프다는 정서는 죽는 거나 고통이나 따돌림 이런 데서도 거의 안 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동화가 정서를 다룬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이 이야기가 근대적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정서는 소유격으로 옵니다. 정서의 발생은 관계적으로 오지만 정서 자체는 다 자기 거예요. 제가 연하쌤 오늘 좋아 죽겠어요. 너무 기쁩니다. 도 연하쌤이 내가 뭐 그런가 보다지 연하쌤이 그거를 그대로 떠안기는 어렵죠. 자 그러면 수현쌤 어떤 생각이? 근데 이제 정서가 되게 강화되어 있다 안데르센의 작품에 미야자 겐지는 뭐 조금 올라온다. 없는 건 아니더라도. 자 그럼 수현쌤 더? 여기 저도 그 슬픔의 진주는 다른 진주를 더 빛나게 예, 예. 하는데 그렇죠. 그리고 그 뭐 어딘가 지난주에 읽었던 건데 뭐 빠졌는데 슬픔이 빠졌다. 막 이런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그 인사이드 아웃 영화 같은 거 보고 싶은데 제가 안 봤는데 거기도 감정을 다루는 영화인가요? 감정 다루는 영화 같은데요. 그 감정에 슬픔도 나중에 그 있어야 결론은 된다. 네, 슬픔도 중요하다고 중요하다. 이야기가 끝나는 아, 그 자체로 해피니스가 강조되는 문화에서 필요할 수도 있고 그냥 슬픈 정서에 왜 주목해야 된다는 거를 좀 일반적으로 분석할 수는 있죠. 왜 그러고 이건 되게 중요한 테마네요. 그러면 수영쌤 더 가시자요. 또 어떤 생각이? 그 얘기를 제가 나누고 싶은데 기차 있지 않습니까? 기차. 그 과학기술. 그거에 대한 안데르센의 입장. 이건 뭐 선명하기도 하지만 어떤 기술을 그 자체로 나쁘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함께 하게도 되고. 유리쌤 어떠세요? 음, 음, 기차 여행, 과학, 문명, 뭐 기술 이런 게 관계 도구다, 매개의 역할을 한다. 이 부분이 너무 어, 미야자와 겐지 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들으니까 또 다시 새롭게 새겨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걸 자꾸 잊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계속 기술 비판, 뭐 20세기 문명 비판 이런 쪽으로 습관적으로 생각이 기우는 게 좀 있어가지고 매개 역할을 한다면 그쪽으로 열려갈 수 있는 방법으로 기술을 쓴다라고 선생님 말씀하셨거든요. 그거 다시 또 떠올랐고요. 음, 어, 그, 왜 자꾸 이 안데르센 동화는 결론이 다른 그냥 기대하는 옛날 얘기랑 너무 다르냐. 막 이렇게 부모도 만나고 그런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또 이제 결혼을 통해서 더 참된 뭐랄까, 온전한 내가 되고 이렇게 되고 싶은데 그거를 자꾸 그렇게 하지 않고 어, 그런, 자꾸 죽고, 만나지 못하고, 결혼 안 하고, 이렇게 결론이 자꾸 날까? 왜 그렇게 하려고 할까? 그렇게 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게 뭘까?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근대 소설의 주인공처럼 자꾸 가는데, 근데 근대 소설의 주인공이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혹은 막 파멸하거나 비극으로 끝나는 거는 그 시대의 모순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안데르센도 정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걸까? 근데 오늘 얘기하신 내용 중에서는 계속해서 어떤 이상화하려는 경향을 안데르센이 갖고 있어서, 또 그게 다는 그런 완전히 근대적인 방식은 아닌 근대 소설의 방식은 아닌 것 같다. 또 동화에 가깝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아까 그 벌 받는 그 친구, 인거, 그 빵을 네. 밟은 소녀의 그 지옥 묘사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되게 약간 정신 분석, 막 심리 이런 데서 많이 다룰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현대의 병을 예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불안이라는 네. 그 병이야. 근데 그 불안이라는 이 애가 그렇게 굳어가는 그런 벌을 받았는데, 그렇게 굳어서 자기가 이렇게 경직되어 있고 경직되어 있는데, 속으로는 불안이라는 형식으로 막 마음이 요동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눈이 막 안팎으로 막 돌아가면서 내부를 들여다보면 막 불안으로 흔들리고 있는 그런 병을 알아야 되는, 그게 더 고통스러운데, 그게 사실은 그렇게 굳어 있고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런 으로 인한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경직되는 네네. 거죠. 예. 그리고 네. 그게 이제 현대병이 불안으로 드러나는 게 좀 정리가 안 되는데, 이게 왜 현대에서는 불안이 더 증폭되고 그리고 관계를 더 맺지 못하고 그렇게 되냐면은, 그거는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빵이 어디에나 많이 있어서 포식할 수 있는 상태라서 내가 빵을 좀 밟아도 네네. 안 먹어도 된다는 것은 관계를 맺지 않아도 된다는 거. 관계를 맺지 않으면 사람이 경직되는 것이고, 경직되면 불안이 증폭된다. 뭐 그런 식으로 어, 약간 현대병을 얘기하는 것 같다. 예, 저 스스로를 돌아볼 때도 그렇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와, 뭐 완전하다. 좋네요. 아주 좋네요. 그러니까 그 뒷부분의 분석은 그 기술 인류학이죠. 지금 이 먹거리가 다 상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엄청나게 많이 생산되니까 빵이 도처에 있는데 인거는 빵 한 개여서 문제인데, 지금 빵이 100개나 있는 시대에 이렇게 되는 부분까지 오는 것도 아주 좋고, 그 전 단계에 현대병을 진단하고 있다 안데르센이, 요거도 좋은 것 같아요. 그 샤먼계인 오켄세임이 빨리 죽음 끝내시고 이렇게 쓰셔도 좋은데, 마음의 병을 많이 다루었다라는 점에서 그 이 안데르센을 보면 좋다. 특히 내면의 불안, 고독, 고립, 그게 안데르센을 어, 가장 강하게 매료시켰는데, 이제 또 다시 역사적으로 하면 되게 이제 근데 초입이니까 굳이 말하자면은 그땐 이게 되게 신선하게 다가왔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고, 네, 그럼 막 아주 이렇게 비판받는 방식으로 쓰여지지는 않다 보니까, 그러면 좀 더 지금 유리쌤이 말씀하신 부분이 너무 좋네. 정리 많이 저는 그 쏙쏙 들어왔습니다. 정 순서대로. 그런데 이 마음의 병이라고 하는 요런 것이 그 이야기거리로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거 자체가 그 이전에 딱히 어떤 작품으로 비교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라든가 진짜 본인이 미쳐있는 주인공인데도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자기 정서를 가지고 뭐 쩔쩔이라고 할까요? 곤란 이런 게 아니고 완전히 미쳐서 완전히 본인은 거기서 이제 편하시고, 그를 보는 동네 사람들도 아무 문제 없고. 근데 지금 이게 정서라는 걸 좀 다루어야 된다라는 안데르센의 문제의식, 이런 게 지금 올라왔다. 그러니까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이전에는
정서를 다룰 필요를 별로 못 느끼는데, 이야기라는 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 마음을 설명하거나, 내 마음을 좀 들여다봐야 될 필요조차 없는데, 지금 안데르센의 시대에 오면은, 내 마음이라는 게 좀 문제가 되고, 그 마음의 내용이 슬프다라는 기호와 함께 좀 더 이렇게 구체화되어 가고 있고, 이 슬프다는 자체를 여기서 우리가 심리학으로 절대 갈 필요가 없고, 여기서 다 할 수 있는데요. 슬픔은 약간, 그러니까 외부랑 거리감이기도 하고, 좀 고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연결이 될 때 그런 거라기보다 고립 뭐 이런 것도 떠오르는데 이것도 뭐 시대마다 슬픈 건 다르니까요. 이런 방식으로 유리쌤이 그 주신 모든 점, 불안, 특히 불안, 현대병을 진단하고 있다, 정신병을 진단하고 있다, 이거 너무 좋고. 두 번째는 그 이유도 분석이 됐고, 우리는 물질 문화가 모든 걸 다, 나랑 무관한 것으로 보는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동화의 핵심 주제가 되고 있다. 요거 되게 좋은 건데, 요거를 가지고 교보문고에 가서 동화책 코너를 그냥 우리 6명이서 각자 그냥 표지 좀 보고 동화책 빨리 넘어가니까 볼 때 주인공이 자기 정서를 돌보고 정서를 바라보는 이야기가 많은지 아니면 정서보다는 뭐 이럴 수도 있고 그게 되게 역설적이네요. 안데르센 진짜 여행을 많이 하자 좋다라고 말했는데도 그럼 바깥을 봐야 되는데 실은 연하쌤 분석처럼 안 먹고 가서도 안 먹고 가서 뭐 이렇게 곤란을 겪느라고 또 갇혀 있고 그 갇혀 이제 감옥 들어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는데도 결국 그 모든 여행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여행에 이렇게 끝나고 있다. 그러니까 마음이 바깥보다 더 크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동화를 쓴 것인지도 모르겠다. 되게 좋고 인류의 여행기가 인류의 동화에 기본적으로 갔다 오는 거죠. 저승에 갔다 오고, 뭐, 오디세우스도 그렇고, 파우스트도 그렇고, 어디 갔다 오는데, 저거는 나보다 저쪽이 더 크기 때문이잖아요. 지옥에 간다, 뭐, 이런 거, 저승에 간다인데, 지금은 저렇게 밖을 많이 돌아다녀도 안에 있는 이게 더 크다. 이렇게 설정되어 있으니까, 어떤 인식의, 이걸 이제, 그 전도가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원래 가진 숲이나 죽음이나 저승이 더 크다. 지금은 그거보다 마음이 더 크다. 얘가 더 이해하기 어렵다. 얘가 되게 복잡하다. 그런 걸로 읽을 수 있는 계기가 있다. 그리고 율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또 떠올랐는데 이 지옥 묘사 있지 않습니까? 많은 작가들이 뭐 체업도 뭐 제가 기억은 다 나지 않습니다. 많은 작가들이 문장 훈련을 안데르센으로 했다.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셔가지고 어디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유쌤 말씀 들으니까 어떤 마음을 묘사하는 데에서 이 지옥은 인거의 지옥이지 않습니까? 오선민의 지옥도 아니고 최수정의 지옥도 아니고 일반 지옥이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모호하고 막연한 내적 상태를 설명하는 문장을 어쩌면 이제 좀 많이 이렇게 포착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안데르센이 그런 생각도 듭니다. 유리쌤 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은? 생각이 더 나아가지 못했는데 그냥 이제 사례로서 불안의 사례로서 이제 그 후추 총각의 나이트캡을 사실 되게 좀 유머러스하고 좀 들으면서 막 재밌어하게 하려고 쓴 것 같긴 한데 이제 그러니까 웃기다 막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 사실은 웃을 수만은 없었던 게 이제 후추 총각이 혼자 이제 자려고 잘 준비를 하면서 그 침대에 들어가서 잠들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잠들기 전에 계속 불안해해요. 불 껐나? 뭐 했나? 막 이러면서 그러네, 그 그러네, 그러네. 부분이 사실 저는 되게 좀 사실적인 묘사같이 오히려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제 웃기는 와중에서도 내 얘긴데 막 이러면서 읽었던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잘 보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불안한 상태네요. 전 그냥
왜 이러나까지밖에 못 봤는데 요새 아주 잘 보셨다는 생각이 들고 구체적으로 볼수록 좋죠. 이게 지금 마음이 지금 불안하다는 건 뭘까요? 불안, 불안. 이래가지고 알라딘을 딱 치잖아요. 그러면 책이 적잖이 나오죠. 이게 이제 왜냐면은 그 현대인의 기본 정서 중에 불안이 있나 봐요. 불안을 여기서 어, 불안이 초조랑은 좀 다른 것 같고 불안, 공포랑도 좀 다른 것 같고 이렇게 이 작가 안에 특히 슬픔, 불안 요거를 분석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본 좀 다른 걸로 카프카가 가장 경계한 정서는 초조였는데요. 초조. 왜냐하면 초조라는 정서는 목적 지향적이기 때문이 저기를 가야 되는데 이렇게 마음이 앞서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보는 자에게 오는 정서, 목표를 절대하는 자에게 오는 정서가 초조기 때문에 당신이 초조함을 느끼는 건 죄다. 이렇게까지도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안이라고 하는 게 이상을 보고 가는 자에게 오는 정서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은 현대인의 정서라고 할 때, 아, 내가 벌어놓은 게 없는데 어쩌지? 뭐 이런 게 불안하다면, 내가 뭐 변변치 않은데 어쩌지? 이런 게 이제 불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닌가 보네, 전혀. 네, 그런데 내가 돈이 좀 없고, 지금은 오늘은 만날 사람도 좀 없는데도 그러니까 불안이 지금 제가 드는 생각이 이게 결핍감이랑 같이 오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그럴 경우에 이 후추 청년의 나이트캡은 일단 장가를 못 한다는 큰 결핍감이 이렇게 좀 오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독일에서 온 후추 청년들은 결혼을 못하게 되어 있다라는 그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되게 역사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인종차별인가, 외노자 핍박인가, 뭐 이런 것까지 제가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런 거 아주 안델센이 역사적 태도를 보는데 나쁘다고까지는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 연하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불안? 저도 좀 요즘에 드는 생각이 갑자기 감정 얘기 진짜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 자랐을 때는 감정이 중요해 이런 말 안 듣고 자랐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20대 넘어가면서 갑자기 막 감정을 표현하고 뭐 그렇게 감정을 말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되게 강조하면서 지금 이제 육아에서 이제 감정 교육이 있을 정도로 애들 이제 책이나 이런 거에 막 슬퍼요 이러면 막 울고 있는 표정과 그런 이제 감정을 애들한테 말하게 하고 교육시켜야 된다 이런 말을 진짜 많이 하는데 갑자기 감정 얘기를 언제부터 이렇게 하게 된 걸까 네.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냥 그래서 이걸 어떻게 또 봐야 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감정 시대에서. 되게 좋은 포인트네요. 감정 교육의 시대. 이 감정 교육, 그 소설 제목도 있는데 플로베르가 쓴 감정 교육이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플로베르는 보바리 부인이라는 작품을 쓴 걸로 이렇게 이제 큰 기여를 했다고들 하는데 그 보바리 부인이 자기 마음을 모릅니다. 근데 마음이라는 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연애를 해야 돼. 사랑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이제 계속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 화두로운 거는 그 플로베르가 근대 소설가라고 하니까 근데 플로베르도 감정이 오라라기보다 왜 이렇게 감정을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까? 거기서 이제 문제를 가져가신 것 같고요. 음, 중요한 부분이고 한국 근대 소설이라고 하는 것도 근대 소설의 효시라고 평가받는 1917년 이광수의 무정인데 무정이지 않습니까? 정. 그러니까 감정이 있냐 없냐 그 남자 주인공이 그런 이광수라는 소설가는 나중에 유정이라는 소설도 쓰거든요.
근데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다음에 나츠메 소세키의 마음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 마음 안에 뭐 논리나 설명이 들을 수도 있는데 정서가 들어가 있는 그릇이 마음이라고 한다. 이런 거 자체가 이렇게 그 산업사회의 독서 공동체에 새롭게 떠오르는 어떤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이제 지금 아주 교육의 차원에서 네 마음을 알라. 이건 너 자신을 알라랑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은 또 표현해야 돼. 아주 어려운 거죠. 마음을 표현을 왜 해야 될까? 누구 좋으라고 이런 생각도 들고 표현하면 공유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점인데 연하 쌤 부러운데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절에 계셔가지고 너무 부러운데 지금이 좋아가지고요. 아니 너무 너무 부러운데 지금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 어렵고 힘든지만 아주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어려운 시기를 잘 보내고 계시니까 그런 아이디어가 다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나온 과제를 읽어보는데요. 수정쌤의 과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생각과 기억의 신이 거주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제는 안데르센의 자연관이랄까? 그러니까 기차관, 문명관이 있으면 그 숲이나 나무에 대한 관심을 이제 어떤 수준에서 가지고 오냐. 그런데 수연 쌤이 지금 제목에 쓰신 것처럼 신이 거주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도 지금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무에 관심이 없는 작가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은 나무든 사람이든 뭐 후추 청년이든 신이다 이렇게 가버리면 이 동화는 동화가 아니라 또 우리식으로 관계적 사고가 있는 동화가 아니라 신학을 얘기할 수도 있죠. 신이 중요해. 되게 교조적이고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드려보면서 또 읽어주실까요? 네. 지금 쓰신 글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제 생각에는 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문단 마지막 문장입니다. 안데르센은 인간이 나무와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 온 시간을 떠올리고 있다죠. 되도록이면 물음표를 쓰지 않고 내가 말을 끝내봐야 이게 다가 아니라는 느낌이 좀 남지 않습니까? 아닌데 그거 가지고 또 생각을 하는데 까로 쓰면은 그냥 까에서 끝나는 경우가 저는 많더라고요. 되도록이면 진술문을 쓰려고 노력합니다. 뜻 끝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장 핵심이면은 어디를 논증해야 됩니까, 수연쌤? 가장 중요한 단어는 나무와 함께예요, 함께. 와 함께. 근데 쓰신 글은 신의, 나의 추억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나무와 함께가 아니고 나무에 내 생각과 내 추억을 입힌 거잖아요. 그런 걸 우리는 함께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제에서 그 이게 누구 나무인지를 이 과제를 가지고 선생님이 검토하신 다음에 나무와 함께라고 하는 것에, 자, 이제 나무와 함께 그 단어를 유지하고, 이런 함께는 어떤 함께인가로, 자, 연하쌤이 여기서 또 한 걸음 어떻게 갈 건가가 생각거리입니다. 개인적인 과제는 이게 뭐와 함께가 도대체 지금 전체를 어떻게 되면 결국 혼자 있다. 결국 지 생각하고 자기 슬픔에 빠져 있다. 이렇게 이제 되게 우리가 편향적으로 읽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견과 함께 그거를 더 생각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윌쌤의 과제를 읽습니다. 윌쌤 읽어주세요. 이 글을 이렇게 윌쌤 고쳐보실까요? 제목은 숨길 수 없는, 제목은 요거보다는 좀 더 일반화되면 좋겠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아주 학술적으로 구제하자면, 안데르센에게 동화의 의미, 이런 건데요. 혹은 이야기한다는 것, 이렇게 되겠네요. 지금 요 그대로 두신 다음에,
요거를 처음부터 새로 쓰고 뭐 이거 말고 한 문장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걸 동화론으로 내가 문장을 한번 다 바꿔보겠다. 유쌤 지금 느낌이 오시죠? 이야기론이라는 걸로 내가 글을 바꿔보겠다. 이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 유리쌤 어떠십니까? 네. 그 숙제를 하고 나서 느낀 거는 지금 얘기 속에서 뭐가 많이 섞여 있다라는 느낌을 네. 들었는데, 이제 그 안데르센이 쓴 그 동화라는 그 장르와 이야기 전체가 막 이렇게 좀 네. 뒤섞인다는 게 문제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말로 하는 이야기와 쓰는 이야기의 차이도 있고, 또 그 향유하는 대상도 막 섞여 있는 거예요. 네. 네. 약간 그런 유럽의 중산층, 교육받은 네.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이야기와 할머니의 할머니로부터 전해오는 문자사의 이야기, 이런 것도 좀 혼동이 되더라고요. 아주 좋네요. 지금 이 글은 너무 좋은 글이고, 특히 이 페이지에 이 할머니가 무식자가 된다. 요 문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덩어리를 정리하면 학교 선생님의 이야기, 동화의 이야기라는 게 있다. 정리. 두 번째는 동화의 이야기라는 것과 안데르센의 이야기라는 게 있네요. 그런데 그걸 포함하셔가지고 이게 전체 이 글의 제목은 이야기한다는 것인 것 같고 소리보다는 문제를 지금 더 크게 잡아서 분석을 하고 계시죠. 이게 아주 좋고 그 바람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바람이 부은 거. 저는 그것도 분석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글을 이거를 고쳐야 돼요. 새로 쓰는 거는 또 이렇게 이제 써 가실 거고 이러면 내가 써본 걸 가지고 또 작업을 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해 나가면 좋죠. 여기서 오늘의 다이나믹한 토론은 마치고 각자 감상을 조금 소감을 나누면서 맞춰보도록 할까요? 네, 해죽쌤, 네, 해죽쌤부터 해주세요. 네. 슬픈 정서, 저는 사건 중심으로 이야기를 봤는데, 정서를 좀 위주로 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도 좀 새롭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네. 정서 중에 특히 슬픔, 이제 이후에도 도대체 어떻게 다루는지, 뭐를 쓰는지, 연한쌤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쉬는 시간 생각해봤는데 제가 이제 회사 다니는 10년 동안은 매일 오늘 뭐 입지? 이거를 생각했다면 이제 엄마가 그쵸? 되고 이렇게 되면서 뭐, 오늘 뭐 먹지? 이게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삶이 변했는데 이 먹는 거 자체에 대한 고찰, 고뇌, 뭐랄까 그 생각? 이거 되게 해보면 너무 재밌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또 그럼요, 안데르센은 그럼요. 힘과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저의 그런 생각, 경험도 뭔가 반영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를 다 먹는 장면을 색출해가지고 없다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시면 아주 좋다. 옥현쌤 어떠십니까? 오늘 막 정보가 많이 들어와서 네네. 네, 머리가 복잡합니다.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리얼리. 네, 좋아요. 정리는 옥현쌤이 다 해주시고요. 우리 수정쌤께서는? 그 옥현쌤이 쓰기 쓰시기 딱 좋은 주제. 응원한다. 그치요? 이게 그 죽음을 그렇게 뭔가 인격 완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왜 이렇게 불안한지 사실은 그거 좋네요, 네. 네. 사실은 우리 인간이 뭐 자기 죽음을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안에 효과도 있는 건데 이렇게 죽음을 약간 어떻게 보면은 신비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이 불안은 그러면 어떤 연관이 있나? 좋네요. 당장 내일 죽어도 아쉬울 게 없죠. 이상의 실현인데. 그러니까 그런데 왜 불안하죠? 그렇지 않고 그 나이트 캡을 쓰고 무는 대쳤나? 그, 그거를 생각해 보시죠. 네. 다음 주 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불안이 있냐 없냐. 그리고 유리쌤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말씀이네요. 네, 아까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이제
빵 밟는 이야기랑 숲 베는 이야기를 연결시켜서 같은 계열이라고 설명해 주신 부분이 너무 정말 설득력 있고 뭔가 이해해 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먹을래야 먹을 게 없어지는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 뭐 불을 지필래야 지필 것이 없는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 그런 상품 세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그 인거가 엄마의 앞치마를 밟는다는 것은 이제 그것도 먹는 것과 관련해서 부엌을 짓밟는다는 생각이 좀 어, 들어가지고 밤에 참 하자요, 오늘 밤에. 재밌더라고요. 네, 네. 또 감사합니다. 네네. 오늘 밤 아주 재밌겠네요. 유기쌤과 저만 아는 얘기를 하면서 부엌을 밟는다는 게 어떤 건가는 오늘 밤에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 안녕. 네.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